안녕하세요.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30년간 산림과학부 교수를 재직하면서 산림과 생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 은퇴 후에도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어떻게 이 팬데믹 문제를 해결할지 솔직하고 투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에 근거한 올바른 대책만이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반복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과학과 팩트가 경치되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충격만은 아닙니다. 사회를 뛰어넘어서 정치, 경제학까지 넘나드는 총체적인 충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사회는 경직될 대로 경직돼서 전체주의의 음산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스노든 예일대 역사학과 명예교수는 팬데믹의 사회적 방어수단인 격리라는 제도를 현대사회가 권력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삐뚤어진 정부의 대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나 봅니다. 역사 속의 팬데믹과는 달리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와 지역 차원의 환경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개인 보호 장비에 사용되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가 심각하게 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지 현존하는 과학적 이론과 측정 기술로 현상을 분석하고 공론화해서 투명하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회에 걸쳐서 미래의 환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들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과학과 팩트에 근거해서 과학자인 제가 해석을 곁들인 것입니다. 뉴델리 시청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 요소인 탄소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정부의 기조로 세계 무대에서 키워드를 선점했던 우리의 탄소 정책은 이후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동 국가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에 떠밀려서 알맹이 없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 중립이 요원한 가운데 이러다가 기후 허풍국이 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가능한 쉽고 흥미로운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저도 한국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못 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팬데믹만 빼면 올여름이 역대 최고의 여름 날씨였다고 하더라고요. 방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기도 사라져서 친구들은 매년 이번 여름만 같아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그냥 희망으로만 끝날 겁니다. 지구의 기온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지만 지역적으로는 큰 편차가 있는데요. 세계 기상기후 즉 WMO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서 약 1.1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평균 기온이 1.1도 올라가는 데는 불과 5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평균 속도보다 한국의 기온 상승 속도가 2배나 빠른 거죠. 사실 기후온난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요. 팬데믹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는 2020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고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로라 코치 박사팀은 올 한 해 탄소 배출이 작년보다 약 8%까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건 10년 전 수준입니다. 10년 전이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인데요. 전 세계의 경기가 위축됐던 그 무렵 이때에도 탄소 배출 규모가 상당히 줄었지만 이번에 감소한 양은 그때보다도 6배가 훨씬 넘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감소량보다도 2배 가까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미생물이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2007년도에 출범한 파리 기후협정과 함께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감축 연간 목표량을 몇 년치나 줄였다고 하니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파리 기후협정에 대해서 알아보죠. 국제사회는 2007년도에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서 지구의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에서 1.5도 오르는 것을 최종 한계로 정했습니다. 왜 1.5도냐고요?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생태계의 생명 유지 기능이 불안해져서요. 상당 부분의 지구 생명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다는 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숲이나 바다 등에서 흡수되는 탄소의 양과 같아질 때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연대가 UN 기후변화 협약이고요. 가장 최근의 합의 성과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인 겁니다. 자연 상태 혹은 인간의 기술로 흡수할 수 있는 탄소의 양만큼 공기 중에 방출한다면 탄소의 순수한 증가는 제로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서 탄소 배출을 전년 대비 1% 정도로 줄이는 데는 많은 노력과 상호협력 그리고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8% 가까이나 탄소 배출을 줄였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광경들을 봤죠. 바로 사람들의 발이 묶인 지구촌 곳곳에서 찬란하게 회복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오염된 도심천이 맑아지면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요. 매연의 천국이었던 인도 캘커타에서 200km 저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의 수려한 산봉우리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는구나 하고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매일 뿌였던 하늘의 한국은 끝없이 푸르렀고 대기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가 억울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팬데믹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의 오랜 수건 과제였던 지구온난화는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게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기후학자인 코린 르꿰레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의 탄소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44.3%, 산업 분야에서 22.4% 배출됩니다. 이들 에너지원이 대부분 석탄, 즉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교통으로 20.6%이고요. 공공 건물 및 가정이 5.6%, 그리고 항공은 2.8%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은 항공 운항이 70% 감소했지만 탄소 배출에 미친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게다가 일시적인 경기 위축으로 줄어들었던 탄소 배출은 반드시 보복 반등으로 되돌아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 침체로 잠시 탄소 배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기 부양으로 지출이 증대하더니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가장 많은 탄소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나 1,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잠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의 규제로 작년 한국의 탄소 배출은 일시에 뚝 떨어져서 2019년도보다 15%나 줄어들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무렵부터 다시 탄소 배출이 늘기 시작하더니 12조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달에 보복 소비 여파로 탄소 배출이 다시 80% 늘었습니다. 거의 되돌아간 셈입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일시적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격리를 충실히 지킨다고 해서 탄소 배출이 줄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은 더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공격적인 국가적 연대를 통해서 매년 4에서 7%씩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올해 협정에 복귀를 약속했지만 미국의 지난 수년간 무관심으로 국제연대는 이미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탄소 배출량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주범인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시도 형식적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 감축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겁니다. 게다가 70억 인구가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를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물으신다면 정답은 없다입니다. 놀랍게도 탄소의 평균 수명은 기본이 수백 년입니다. 한번 발생한 탄소는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로라 코치는 단순히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공격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학자 코린 릭겔에도 각국이 향후 경기 부양책과 국가의 기본 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탄소 제로 목표와 기후변화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코로나와 탄소에 관한 첫 시간 어떠셨는지요? 탄소 배출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탄소 팬데믹으로 이어질지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